사행위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1번과 2번 판례는 이제 비슷한 취지의 판례인데요. 이제 2번 판례를 먼저 보면은 이런 겁니다.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어떤 은행에 대한 이제 예금을요, 요 C에게 이제 송금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송금을 했다. 그리고 요 C의 통장에 있는 돈을 사실은 B가 이렇게 출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관계에 있는 이제 채무자의 가족 관계에 있는 요 C의 통장을 실제 요 B가 이제 어떤 양해를 얻어서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있는 통장을 이제 요 C에게로 이제 이전해 놓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빼서 쓰는 이제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A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이론 구성을 했냐면은 A가 B에게 이렇게 은행에 대한 예금을 송금해 준 거는 이거는 하나의 증여다. 이게 증여다. 증여고 이게 이제 B가 이거를 출금해서 써버렸기 때문에 이게 원물 반환이 이제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C에게 이제 가액 배상을 구한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게 이제 증여로 되기 위해서는 종국적인 급여가 있어야 되는데 급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게 C의 통장을 이용하긴 했지만은 이거를 이제 B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그거를 이제 출금을 했다면은 그거는 증여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 금액이 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 A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번 판례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이제 사안인데요. 이게 송금한 행위가 그러면 이제 증여가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A가 B에게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B가 이제 C에게 이렇게 이제 송금을 한 겁니다. 이게 증여에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적인 기속이 C에게 된 게 아니고 B가 이제 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출을 했다면은 이게 이제 증여에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금주 명의 신탁 계약은 된다는 거죠. 예금주를 이제 명의 신탁을 한 거죠. 이게 실제는 이제 B인데 예금주가 B인데 이걸 C에게 이제 이렇게 신탁을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금주 명의 신탁을 취소하고 사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에 이제 이렇게 1억 원의 뭐 송금받은 1억 원의 채권이 여전히 있는 상태라면은 예금주 명의 신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어떻게 하냐면요. 요 C가 요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는 것이죠. 양도하고 채권 양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주 명의 신탁을 취소하고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하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돈을 이제 이렇게 B가 인출을 해버렸다, 이거 인출을 해버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요 그 채권 양도 요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액 배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C에게서 B에게로 인출이 돼 버렸다면은 이거는 원상 회복이 된 거다 이거야. 예금주 명의 신탁이 된 건데 이거를 B에게 이제 회복이 된 거다. B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원상 회복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는 이 가액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C가 이거를 그냥 인출을 했다면은 가액 배상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를 B가 그 통장 비밀번호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인출을 했다면은 C에게서 B에게로 원상 회복이 맞춰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액 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1번, 2번 이제 그 판례는요.
이렇게 채무자가 자기 예금을 다른 이제 뭐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체를 시키고 송금을 시키고 자기가 이제 그걸 이렇게 찾아 쓰는 이제 실제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 송금한 행위를 증여로 볼 수 있느냐? 왜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고 예금주 명의 신탁 그건 되는데 그걸 취소했을 때 예금이 남아 있다면은 채권양도 통지로 이렇게 해서 원상에 보기 쉽겠지만 이 경우에 채무자가 이미 인출해 갔다면은 사행위는 취소는 어렵다는 거니까 참 이론 구성은 한번 채권자 입장에서 해볼 만한 그런 이론 구성이었지만은 1번, 2번 다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판례입니다. 유일한 부동산을 이제 채무자가 매각을 해서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꿨다 이거요. 그럼 원칙적으로 사회가 됩니다. 채무자의 사회 의사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유일한 부동산을 이제 매각한 이유가 변제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일본에서는 민법 개정이 아예 법 조문으로도 이제 들어간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아직 우리 민법이 바뀌진 않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회가 되는 건 아니다 이거야.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를 처분을 했다면은 그거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면은요. 어떤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채권자 일부에게 채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회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했어요. 매수해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수 자금을 이제 빌렸다 이거요. 그래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또는요,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면서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면서 매도인에게 담보를 설정해 줬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게 채무자가 저당권을 설정해 줬잖아요. 담보를 설정해 주긴 했는데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매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극 재산이 증가가 된 거야. 적극 재산이 증가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담보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담보 설정을 한 것만 띄워놓고 이거는 사회행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이게 채무 초과 상태가 되는 게 아니죠. 적극 재산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담보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회행위로 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그 밑줄 쳐놓은 부분에 보면은요, 부동산을 매수했어요. 근데 매수 자금을 빌렸기 때문에 그 매수 자금 빌린 사람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 대금을 다 지급을 못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런 경우에는요,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적극 재산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담보권이 설정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담보권이 설정된 그거만 띄워놓고 봐서 사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5번도 이제 마찬가지 이제 판례인데요. A가 이제 B에 대한 1억 원의 이제 채권이 있는데 B가 C로부터 이제 이렇게 분양을 이제 받았어요. 그 분양 계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전 등기를 이제 한 겁니다. B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 대금을 다 지급 못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한 거예요. 그렇다면 B는 이 분양 계약에 기해 가지고 이전 등기를 해서 적극 재산이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분양 대금을 못 받아서 저당권을 설정한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떤 그 소국 재산이 증가, 뭐 채무 초과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적극 재산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이제 담보권을 설정한 거니까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네,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일본 민법 개정에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민법은 개정은 안 됐지만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는 뭐냐면은 채무자가요, 채권자 일부에게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담보권을 설정해 준다,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 그건 이제 사행위가 되지만은요, 그런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어떤 저당권, 뭐 이런 담보 물건이 아니고, 만약에 공정증서를 작성해 줬다, 이게. 그것만 가지고는 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는 이런 거였어요. A가 B에 대한 이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거를 C에게 어떤 사회행위를 해가지고, 사회행위를 해서, 이제 이거를 B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한 겁니다. 근데 A가 이제 이거를 취소를 하고 원상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C는 이게 돈 주고 만약에 샀다, 이게 돈 주고 샀는데 이게 사행위로 인정돼가지고 취소가 됐으니까 C는 B에 대해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갔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갔는데 그 채권에 대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거, 이게 사행위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 일부에게 어떤 담보 물건이 아니라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 그거가 사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이렇게 원상 회복된 부동산을 이제 경매를 신청했을 때 그 공정증서에 기해 가지고 요 C가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요 C의 요 채권은요, 사행위 이후에 성립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민법 407조에 의해서 사행위 취소에 의한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채권자도요, 그 채권이 사행위 이전에 성립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행위가 된 이후에, 이게 취소가 되면서, 취소 말소가 되면서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그 채권을 가지고 배당 요구하는 거는 민법 407조에서 보호받는 그 채권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구할 권리가 없다. 배당 요구를 할 권리가 없다라는 게 6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판례는요, 사행위가 영업 양도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요. A가 B에 대해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C에게 이제 영업 양도를 한 겁니다. 영업 양도를 냈다. 실제 사안에서 이제 대형 마트를 B가 이제 C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이것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원상회복이 좀 어려워요. 영업 양도라는 거는 그러니까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하고 그 일체로, 그러니까 영업재산과 영업권을 그대로 B에게 돌려놓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액배상으로 가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은 뭐냐면,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사행위가 되면 책임재산이 뭐 이렇게 줄어들었다 이게, 채무 초과 상태가 됐다. 그러면 일단 사행위는 인정한다 이게. 채권자 취소를 인정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거는 가액배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양도가 이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제일 대표적인 경우겠죠. 그런 경우는 가액배상을 하면 된다는 게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를 보면은요, 이게 좀 재미있는 이제 판례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제 A가 B에 대한 1억 원의 이렇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이 부동산을 요 C에게 먼저는 98년 5월 21일에 매매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 9월 25일에 이제 매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1년 8월 18일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렇게 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A는 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이렇게 말소해라, 원상 회복해라, 이제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요. A가 어떤 법률행위로 특정한 건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그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했잖아요. B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한 거는 사실은 매매 계약이 있고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이전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등기를 한 거는 이거는 시효이익의 포기다 이게. 그래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그거를 취소한다 이게. 시효이익 포기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하라. 이렇게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심에서는 뭐라고 판단을 했냐면은 이게 A가 지금 뭐 취소하는 법률행위를 뭐로 특정했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에서는 98년 5월 20일 매매 예약이 있었고 요거에 기해서 지금 B에게서 C에게로 등기가 된 거다 이거야.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매매 예약, 매매 이런 게 있을 때는 요 매매 예약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권의 제척기간을 따진다는 게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매매 예약이 있고 5년이 지나서 채권자 취소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척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소송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금 A가 지금 취소를 구하는 거는 요게 아니고 요 매매 예약, 매매 계약 요게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를 해준 시효이익 포기 그거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시효이익 포기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이거를 원상 회복해라, 원상 복구해라. 그 청구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행위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요 매매 예약 이런 걸로만 이렇게 한정짓지 말고 조금 더 유연하게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9번 판례도 이제 비슷한 판례인데요. A가 이제 이렇게 B에 대한 1억 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 이제 C에게요 부동산을 2005년 9월 1일에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이제 했습니다.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2015년 이제 6월에 새로운 매매 예약과 가등기를 했습니다. 아마 예약 완결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제 그 시점에서 다시 이렇게 매매 예약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A는 어떻게 이제 청구를 했냐면은 요 2005년 이거는요 예약 완결권이 완결이 된 거다 이거야. 예약 완결권이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 이제 제척 기간이 도과됐다 이거야. 소멸했다. 그래서 이제 요 가등기를 말소해라 이거야. 가등기를 말소하라. 그리고 2015년에 매매 예약과 요 가등기는요. 사실은 제척 기간이 도과가 돼 가지고 이제 이제 예약 완결권이 소멸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매매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사행이다 이거야. 따라서 그거를 취소하고 말소하라. 그렇게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요 매매 예약 가등기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 그러니까 말소해라. 두 번째 거는 사행이다. 취소하고 말소해라. 그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 제척 기간 경과가 임박해서 소멸할 예정이었다 이거요. 그런데 제척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매매 예약을 했다 이거예요. 그거는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사행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면은요, A가 이렇게 B에 대한 1억 원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C가 B에 대해서 이제 공사대금 이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사대금 이제 채권에 기해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이렇게 저당권을 이게 설정한 겁니다.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래서 이 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회행위가 되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C가 이거에 대한 유치권을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은요, 사실상 C는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채권자에게도요, 유치권이 사실은 더 이제 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가 그 유치권보다는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낮은 어떤 요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거야. 따라서 요 B가 요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회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유치권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더 유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게 사회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판시 1번 한 7번째 줄에 보면은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요 채권자들도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거야. 그래서 요 C의 어떤 공사대금에 기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저당권을 설정했다면은 그거는 사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채무 초과 상태에서 어떤 채권자 뭐 한 명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사회가 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사 대금 채무가 있고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11번을 보면은 부부간의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니까 명의신탁 계약이 이제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갑이 A에 대해서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A와 이제 B가 부부 사이이고 이게 이제 신탁 계약을 명의신탁 계약을 이제 체결한 겁니다. 그래서 A는요 B에게 명의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걸 이제 책임재산으로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A가요 이거를 이렇게 자기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안 하고 이게 A가 C하고 이렇게 이제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B로 하여금 C에게 이제 바로 등기를 그러니까 원래는 A에게로 이전 등기하고 C에게로 이렇게 넘겨야 될 텐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를 해서 C에게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은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이 A의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소멸이 된 거다. 이게 책임재산이 없어진 거다. 따라서 갑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채무자인 이제 A가 어떠한 사행위를 했냐 이거야. 요 C하고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요거를 취소한다 이거. 요거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요 C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A하고 C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중간 생략 등기로 하게 됐다 이거. 이런 경우에 요거를 취소하고 A와 C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번 판례를 보면은요. 12번 판례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A가 이제 B에 대한 이제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가요, 이 부동산을 이제 C에게 이렇게 이전을 하는데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걸 뭐 매매나 증여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하면 A가 채권자 취소권으로 이렇게 취소하고 말소해 버릴 것 같단 말이죠. B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 머리를 썼냐면요, 요 C가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B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제 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B가
이의 없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이전 등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전을 시키면은 이거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겠냐 이게. 예. 그죠? 이게 판결을 그렇게 기판력도 있고 한데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겠냐?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C가 취득시효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시효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B가 이의 없다라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거 제출했다. 네, 그래서 이게 이런 방법을 쓴 건데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이게 이렇게 C가 소송을 제기하고 B가 이의 없다는 답변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부동산에 대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길게 이렇게 쭉 이거를 보면 B하고 C 사이에서 이 부동산을 이전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합의를 취소한다 이게. 예, 판결을 취소하는 게 아니라 그 합의를 취소하고 말소 등기를 한다 이겁니다. 예, 그리고 그 합의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언제 이루어진 거냐? B가 이의 없다. 그러니까 이 소송에 이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그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 답변서 제출한 날짜의 합의를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소 등기를 이제 명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요 일련의 행위,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판결에 의해서 이전한 요 전체를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이전 합의로 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행위로 보고 취소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취득시효에 기한 이전 등기 판결에 의해서 이전이 됐잖아요. 이전이 된 건데 이거를 사행위 취소하고 말소하는 게 기판력에 반하는 것 아니냐, 이게 모순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게 취소되고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A하고 C 사이에서 상대적으로만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기판력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B에게서 C에게로 이전 등기돼서 이전 등기된 건 여전히 유효하다 이거예요. A하고 C 사이에서만 취소 말소된 것이기 때문에 기판력에 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이론 구성이 아닌가. 그러니까 무슨 채권자 취소에서의 상대적 효력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아요. 이런 때는 이런 면에서 그걸 활용하고 이런 때 이렇게 활용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판례를 보면은 이제 A가 B에 대한 이제 1억 원의 이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B가 이제 건축 중에 이제 그 건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건축주 명의를 이제 C에게로 이제 이전한 겁니다. 이제 그 이전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건축이 됐을 때 건물에 대한 등기를 C 앞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것도 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B하고 C 사이에 건축주 명의 그 변경 계약을 취소하라. 근데 나중에 이제 건축이 완성돼서 C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됐다면 더 이상 건축주 명의 변경을 B 앞으로 옮겨 놓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잖아요. 의미도 없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가액배상으로 한다. 가액배상. 이거를 취소하고 가액배상. 그러니까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 것 아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일단 사행위가 되면 취소하고 원상회복이 어려우면 가액배상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론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행의 이제 유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사실 더 많은 유형이 있어요. 더 많은 유형이 있고 좀 어려운 그런 이제 채권자 취소 유형도 있는데, 그러니까 채권자 취소를 피해가기 위해서 채무자들이 자꾸 머리를 쓰는 거야. 자꾸 머리를 써서 다양한 유형으로 이제 재산의 이전을 이게 시도한다 이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채권자들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채권자 취소를 이제 청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거는 이제 되기도 하고, 어떤 건 또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송금 같은 건 이론 구성은 좋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은 이제 못 받아죠, 채권자가요. 어쨌든 이게 사행위를 둘러싸고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서 아주 어떤 두뇌 싸움이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론 구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사행위로 한번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책임재산의 이제 감소가 되면 사회인은 넓게 인정해주는 우리 판례니까요.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가액배상. 근데 그거는 채권자에게 더 유리하거든요. 가액배상은요. 왜냐하면 채권자 평등주의가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가액배상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자, 전득자가 자력만 있다면은 상당히 이제 유용한 방법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도 채권자 취소는 잘 공부를 해두면 이게 나중에 변호사가 됐을 때 많이 이제 뭐 활용할 기회가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요긴한 아주 중요한 어떤 그 법률상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